1933년 1월 4일 아침 네브래스카주 메디슨 카운티의 도이버 농장에 압류 명령서와 경매 예정기를 지참한 연방 보안관이 도착했습니다. 이 농장은 22년 동안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도이버 가족은 가능한 모든 지불을 마쳤지만 옥수수 가격은 부시엘당 고작 8센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실제 수확 비용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일부 네브래스카 농부들은 석탄이 더 비쌌기 때문에 연료로 옥수수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게 된 것이며 어떤 노력으로도 그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경매는 다음 주로 예정되었습니다. 그 후 벌어진 일은 의회 증언, 신문 보도, 그리고 역사가들이 1960년대와 70년대에 대공황 생존자들로부터 수집하기 시작한 구술 기록에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932년과 1933년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 동안 농업지대 전역에서 수백 번씩 일어났습니다. 경매 당일 5천 명의 농부들이 나타났습니다. 구매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농장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발표 없이도 경쟁적인 입찰은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조용히 알렸습니다. 경매인이 농기구에 대한 입찰을 요구하자 한 이웃이 5센트를 입찰했습니다. 가축에 대해서는 다른 이웃이 3센트를 입찰했습니다. 땅 자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1달러를 입찰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 맞서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경매가 끝났을 때 총 수익금은 $35 35센트였습니다. 보안관은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도이버 가족은 농장을 되찾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페니 경매, 페니 옥션스라고 불렸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이고 조율되었으며 암묵적인 폭력의 위협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외부 구매자들이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경매인이 도착하기 전에 헛간 석가래에 올가미가 걸려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브래스카주 대시아에서는 또 다른 경매에 돈 1,000명의 농부가 모여 $2 17센트의 수익을 냈습니다. 아이오와 농민연맹은 도로 봉쇄를 조직하여 우유를 쏟아버리고 가축 트럭을 막아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전직 곡물 엘리베이터 운영자였던 그들의 지도자 마일로 레노는 언론에 다른 방법으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없다면 무력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무법천지라고 불렀습니다. 역사적 기록은 그것을 다르게 부릅니다. 공동체가 자신들의 생존이 자신들을 파괴하고 있는 법적 틀보다 더 가치 있다고 결정한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대공황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29년의 폭락과 첫 번째 은행 파산 물결, 일반 예금자들에게 일어난 일, 그리고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말했음을 보여주는 문서화된 증거를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1931년부터 1933년까지의 시면으로 들어갑니다. 최악의 시절에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고 정부는 무엇을 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까요? 누가 살아남았는가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이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교훈적일 것입니다. 1932년 말까지 미국은 3년 동안 경제적 자유낙하 상태에 있었습니다. 실업률은 1929년 3%에서 거의 25%로 치솟았습니다. 그 수치 자체만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클리블랜드의 실업률은 50%에 달했습니다. 톨레도에서는 80%에 육박했습니다. 뉴욕의 한 소련 무역공사는 소련에서 일자리를 찾는 미국인들로부터 하루 평균 350억 원의 지원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파동을 그리며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1931년 9월 근본위제를 포기하여 새로운 국제적 공황을 촉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대응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붕괴하는 경제에 필요한 것과는 정반대였으며 일반 미국인들이 저축을 잃는 동안 달러의 금태환성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931년 9월과 10월에만 800개 이상의 은행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정부의 구제작전인 부흥금융공사 RFC는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자본금은 5억 달러였으며 20억 달러를 더 빌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1932년 2월에 대출을 시작했습니다. 첫 몇 달 동안 은행 폐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6월이 왔습니다.
전 미국 부통령이자 당시 RFC의 의장이었던 찰스 도즈는 1932년 6월 6일 RFC에서 사임했습니다. 11일 후 그가 운영하던 은행인 시카고 중앙공화은행은 RFC로부터 천전유 600만 달러의 긴급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은행에서는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즈는 시카고로 날아가 6월 27일 새벽 1시에 은행이사 및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새벽 1시 15분 그는 RFC 관리들에게 더 많은 돈 없이는 은행 문을 열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아침 9시 15분 RFC는 3,100만 달러 가치의 담보를 바탕으로 9천만 달러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타임지가 보도했듯이 협상은 새벽 3시가 지나서 RFC 관리들이 전화를 열어둔 채 완료되었습니다. 9천만 달러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은행은 결국 파산했습니다. RFC의 돈은 사라졌습니다. 10개월 후 7천 명의 시카고 학교 교사들이 5개의 주요 루프 은행을 습격했습니다. 도즈의 은행이 새벽 1시에 9천만 달러의 긴급 자금을 받는 동안 그들은 3천만 달러, 즉 10개월치의 미지급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은행 밖에 군중을 지켜보던 한 상원 의원은 의회에 경고했습니다. 그들의 문 밖에서 반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밖에만 머물 것이라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1932년 봄과 여름 보너스 군대 보너스 아미가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 2만 명은 가족을 동반한 채 복무의 대가로 약속받았던 보너스 증서의 조기 지급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행진해 왔습니다. 의회는 1924년에 1915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증서를 발행했었습니다. 퇴역 군인들은 지금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은 1932년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신의 전직 하사관인 34세 월터 워터스였는데 그는 통조림 공장에서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포틀랜드에서 워싱턴으로 행진하는 첫 번째 그룹을 조직했고 다른 이들이 그 뒤를 따라 수되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퇴역 군인 진영이 형성되었습니다. 수도 건너편 아나코스티아 플래차의 스미시베이커 부지에 자리 잡은 가장 큰 캠프에는 취사장, 화장실, 연병장, 교회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을 캠프 바틀릿이라고 불렀습니다. 워싱턴 경찰국장 페렘 글래스포드는 자신도 참전 용사인 준장 출신이었으며 퇴역 군인들을 존중으로 대하고 그들을 위한 모금 행사를 조직하며 그들의 권투 경기에 참관하기도 했습니다. 상원은 6월 17일에 보너스 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대부분의 퇴역 군인들은 남았습니다. 돌아갈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월 28일 후보 대통령은 군대의 캠프를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직접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그의 부대는 600명의 군인, 기병대, 보병대, 기관총 부대, 그리고 6대의 탱크를 포함했습니다. 조지 패튼 소령이 기병대를 이끌었습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소령은 맥아더의 부관으로 근무하며 그에게 뒤에 남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맥아더는 거절했습니다. 기병대는 사브르를 뽑아들고 돌격했습니다. 보병대는 최루탄과 총검을 사용했습니다. 아나코스티아 플래츠의 오두막들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2명의 퇴역 군인이 사망했습니다. 푸죽간을 팔고 입대했던 리투아니아 이민자 윌리엄 후슈카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출신의 참전 용사 에릭 칼슨이었습니다. 1918년 뮤즈 아르곤 전투에서 총화 속에 패튼을 포탄 구멍으로 끌고 가 목숨을 구했던 조 안젤로라는 남자가 패주 다음 날 아침 패튼에게 다가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패튼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헐리 전쟁부 장관은 맥아더에게 아나코스티아 다리를 건너지 말라고 2번이나 명령했습니다. 맥아더는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너무 바빴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보훈처의 조사에 따르면 행진 참가자의 94%가 실제 퇴역 군인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보와 맥아더는 캠프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문서화된 증거는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았습니다. 군대가 퇴역 군인들을 수도에서 몰아내는 것을 지켜보던 한 구경꾼은 외쳤습니다. 이후로 미국 국기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자,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단순히 추상적으로 잘 지낸 사람이 아니라 문서화된 기록상에서 미국 역사상 최악의 불황을 재무적 지위가 온전하거나 더 나아진 상태로 통과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답은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부채 없이 위기에 진입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종이 자산이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도 가치를 유지하는 실질적인 자산을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플로이드 오들럼은 미시간 출신의 감리교 목사 아들로 1923년 사업 파트너와 함께 3만 달러를 모아 투자 신탁을 세웠습니다. 1929년 여름 무언가가 시장의 궤적에 대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증권을 발행했습니다. 10월이 왔을 때 시장의 나머지가 마진콜로 파괴되는 동안 그는 1,400만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그는 파산하는 수십 개의 투자 신탁을 1달러당 60센트의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습니다. 1933년까지 그의 회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신탁이 되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한 은행가는 그에게 50센트 오들럼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복잡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 그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현금을 보유한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방어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들럼의 위치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명확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 마진 부채나 레버리지 포지션 없이 의미 있는 현금 예비비를 보유한 사람들은 오들럼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대공황이 필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만약 위기가 온다면 유동성의 첫 번째 단계에서 작동하는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조셉 케네디는 관련된 교훈을 제공합니다. 케네디는 약 400만 달러를 가지고 1929년에 들어섰습니다. 1935년까지 그는 약 1억 8천만 달러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폭락 전 주식 포지션을 매각했고 1929년과 1930년의 공매도로 추가 수익을 올렸으며 할리우드 영화사 통폐합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고 금주법이 끝나갈 무렵 스카치 위스키와 진의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불황기의 가격으로 투자 등급 부동산, 즉 종이 위의 약속이 아닌 본질적인 생산 가치가 있는 자산을 샀습니다. 케네디는 나중에 자신의 방법을 3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facts, 감정, 배제, no sentiment, 타이밍. 그는 폭락 전 9자녀 각각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신탁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그 신탁은 그의 거래 포지션과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자산들은 보호되었습니다. 케네디가 주는 구조적인 교훈은 공매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산의 법적 분리에 관한 것입니다. 보존해야 할 돈이 위험을 감수하는 돈과 동일한 법적 구조 안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이에 해당하는 것에는 신탁, 특정 퇴직 계좌 구조, 그리고 실물 금속을 보유하고 있다면 증권사 계좌 명세서에 나타나지 않는 개인 보관소 등이 포함됩니다. 이제 생존자의 3번째 범주, 즉 역사책에서 가장 적게 다루는 부류입니다. 페니 경매를 벌인 농부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투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신뢰의 네트워크를 구축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그 네트워크는 공식적인 금융구조가 붕괴했을 때 금융구조로서 기능했습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플로이드 올슨 주지사가 1933년 압류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는 조직된 농민들의 직접적인 압력에 따라 압류 유예를 선언했습니다. 유예 조치는 유지되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려던 은행들은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지역 사회의 조직적인 거부에 가로막혔습니다. 도시에서는 알 카포네가 1930년 11월 시카고에 무료 급식소를 열어 전액 자신의 자금으로 하루 300달러의 비용을 들여 2,200명에게 삼시세끼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18개월 동안 운영되었습니다. 한 기자가 카포네의 측근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측근은 사실상 카포네가 다른 누구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불황 생존에 관한 학술 문헌은
일관되게 동일한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 즉 이웃, 지역사회단체, 종교기관, 그리고 대가족과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고립된 개인들이 갖지 못한 자원, 정보, 그리고 상호부재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조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네트워크는 금융자산입니다. 대공황은 경제 이론이 따라올 수 없는 정밀함으로 이를 증명했습니다. 네 번째 범주는 이 채널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인데 위기 상황에서 종이 자산은 항상 실패한다는 본능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 붕괴 상황에서 우량 채권은 주식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가치가 상승합니다. 경제 전반의 가격이 하락할 때 우량한 발행사로부터 받는 고정이자는 매달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지급되는 달러로 채권 발행 당시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 파산하지 않은 기업의 우량 회사채, 그리고 특정 지방채는 대공황 10년 내내 가치를 유지하고 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보유한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들럼처럼 큰 불을 쌓지는 못했지만 불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채권이 파괴되고 실물 자산이 승리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의 거울 이미지입니다. 디플레이션에서는 그 메커니즘이 역전됩니다. 1930년대의 기록은 미국 역사상 그 역전 현상이 실제로 나타난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정직함이 요구됩니다. 채권이 보편적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은 그 뒤에 있는 발행사의 신용만큼만 가치가 있습니다. 대공황 당시 레버리지가 과도했던 기업들의 회사채는 대거 부도를 냈습니다. 세뮤얼 인설의 유틸리티 제국이 붕괴했을 때 그의 채권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신용 등급이었습니다. 국채와 우량 발행사의 우량 채권은 버텼습니다. 정크 본드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역사책에서 일관되게 과소평가하는 다섯 번째 범주는 전문 자격입니다. 의사에게는 여전히 환자가 있었고 변호사에게는 여전히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엔지니어에게는 여전히 프로젝트가 있었고 교사에게는 급여가 지체되더라도 여전히 교실이 있었습니다. 대공황은 놀라운 효율성으로 금융자산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가치는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위기 이전에 교육과 전문 지식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디플레이션이 닿을 수 없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금 가격이나 채권 수익률보다 수치화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구술 기록들은 명확합니다. 스터즈 터클의 대공황 생존자 인터뷰는 반복적으로 이 지점으로 돌아옵니다. 가족 중 전문직 종사자들이 대가족 네트워크를 먹여 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유해서가 아니라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저축을 날렸습니다. 그들의 수입이 아무리 줄어들었을지언정 결코 0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공황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문서화가 잘 된 경제정책 실패 사례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가장 교훈적이기도 합니다. 허버트 후버는 1932년에 세금을 인상했는데 소폭이 아니었습니다. 1932년 세입법은 그때까지 미국 역사상 평시 최대 규모의 증세였습니다. 최고 소득세율은 25%에서 63%로 뛰었습니다. 새로운 소비세가 휘발유, 전화통화, 은행 수표 및 수십 가지 일반 상품에 부과되었습니다. 후보는 예산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스맨의 힐번에 연설을 했습니다. 그해 국내 총생산 GDP는 거의 13% 하락했습니다. 그는 이미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법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4천여 명의 경제학자가 그에게 서명하지 말라고 청원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개인적으로 반대 로비를 했습니다. JP 모건의 토마스 라몬트는 후보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다시피 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보는 그것을 사악하고 혐오스럽다고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수입은 44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급락했습니다. 약 24개국이 보복에 나섰습니다. 국제 무역 시스템은 붕괴했고 금융공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기관인 연방준비제도는 1930년에서 1973년 사이 통화량이 거의 30% 감소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해야 할 때 인상했습니다. 재할인 창구를 열어야 할 때 닫았습니다.
벤 버냉키는 2002년 밀턴 프리드먼의 90세 생일 만찬에서 연방준비제도를 대신하여 직접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문서화된 기록이 주는 교훈은 이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을 늘리거나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정치적 압력, 조직적 타성, 교조적 경직성, 그리고 최적의 대응을 가로막는 개인적인 이해 상충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이 채널의 기록에 있는 모든 금융 위기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것은 1930년대에만 국한된 실패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정부가 무엇을 할지 정확히 예측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부의 유능함이 없어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정부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했습니다. 역사책은 허버트 후보와 프랭클린 루스벨트에게 대공황 이야기의 주연을 맡깁니다. 그들이 입법, 기자회견, 정책 결정을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차 사료들은 공식 역사가 일관되게 과소평가하는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후보가 자발적 협력과 균형 예산에 대해 연설하고 있을 때 메가더가 퇴역 군인 캠프를 불태우고 도즈가 새벽 1시에 9천원만 달러를 챙기고 있을 때 4여 명의 네브래스카 농부들은 경매에 나타나 수백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장비의 5센트를 입찰했습니다. 그들은 정책이 수정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RFC에 청원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들에게 편지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직시했고 규칙이 그들의 공동체에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했으며 그 규칙 밖에서 작동하는 평행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1933년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금융위기는 그 변주곡을 만들어냅니다. 질문은 항상 동일합니다. 평행 구조가 필요해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구조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공식적인 구조가 작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3부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세요. 우리는 뉴딜 정책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루스벨트가 실제로 무엇을 했었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었고 무엇이 그렇지 않았는지, 그리고 정부가 시민들의 금에 대해 행한 일이 이 시리즈가 기록한 모든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룰 것입니다. 3부는 누가 10년 내내 불을 지켰으며 어떻게 그랬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회복 탄력성과 생존에 숨겨진 메커니즘에 대한 이 기록이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음 지식의 보물창고가 곧 열립니다.